핀란드 최북단의 얼어붙은 땅 밑에는 세계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는 발견이 숨어 있다. 원자력에서 전기차까지. 이 광물들만 보면 공상과학 속 미래가 바로 코앞인 듯하다. 하지만 늘 그렇듯 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자. 지도 맨 위, 라플란드라는 지역이 있다. 농담이지만 사람 둘의 의자 하나뿐이라 누군가는 남무릎에 앉아야 할 것 같은 곳. 핀란드의 눈 덮인 외딴 모퉁이로 사는 사람보다 술록이 더 많은 곳이다. 여기선 한 해에 거의 200번이나 오로라가 밤하늘을 물들인다. 아, 산타클로스의 집도 여기 있다. 1985년 핀란드는 라플란드의 북극권 바로 남쪽에 있는 로바니에미를 산타의 고향이라고 선언했다. 아예 산타 마을까지 만들어 방문객이 그를 만날 수 있다. 북극권 선을 넘어보고 해마다 전 세계 아이들 편지가 수십만 통 몰리는 그의 메인 우체국도 볼 수 있다. 그러니 이곳을 과학 뉴스보다 산타 공방으로 더 잘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건 당연하다. 하지만 얼음과 소나무 수발의 깊은 곳엔 소클리 매장지가 있다. 수십 년 동안 연구된 거대한 광물지대다. 주로 철과 인산염으로 알려져 있다. 철은 말 그대로 거의 모든 걸 만드는 데 쓰이고, 인산염은 대부분 비료가 되어 우리의 먹거리를 키운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히토리오 원소들과 나이오브니, 그리고 토륨과 우라늄 같은 방사성 금속의 흔적까지 확인됐다. 특히 토륨 가능성에 언론이 들썩였다. 토륨은 자연에 존재하는 약한 방사성을 띠는 금속이다. 지각에서 우라늄보다 훨씬 흔하다. 대략 3배에서 4배나 많다. 과학자들이 토륨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걸 해결료로 바꾸면 출력 대비 효율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상 골프공만한 토륨 덩어리 하나가 석탄 수톤과 맞먹는 에너지를 낼 수도 있다. 장점도 크다. 토륨 원자로는 폐기물이 적어 관리가 쉬워지고 안전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잡학상식 하나. 토륨은 예전 가스램프의 멘틀에도 쓰였는데 가열하면 스스로 빛을 낸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소클리엔, 풍력 터빈, 전기차,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자석의 핵심이 되는 희귀 광물도 있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한 곳만으로 유럽의 새 풍력 터빈을 수천 기 세우거나 전기차 배터리를 수백만 개 가동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핀란드, 아니 지구 전체가 지질학 복권에 당첨된 걸까? 글쎄,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지금 원전은 토륨으로 돌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반응기를 움직여온 믿음직한 연료, 우라늄으로 돌아간다. 채굴부터 원자로 설계,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이 우라늄에 맞춰져 있다. 이미 전 세계 전력의 대략 10%를 공급한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선 주 전원이다. 잘 작동하고 수많은 가정에 전기를 보내며 업계도 다루는 법을 정확히 안다. 토륨은 규칙이 다르다. 자체로는 핵분열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니 스스로 에너지를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평범한 원자로에 그냥 던져넣고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다. 테슬라에 휘발유를 붓고 충전되길 바라는 격이다. 토륨을 쓰려면 다른 형태의 원자로와 그걸 뒷받침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 실험 단계이며 본격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러니 서클리의 토륨은 분명 반짝이고 기대를 품게 한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땅속에 그대로 남아 미래의 기술과 투자를 기다릴 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히토류는 어떨까? 네오디뮴이니 프라세오디뮴이니. 발음부터 쉽지 않다. 맞다. 하지만 요즘은 이어버드에서 병원 MRI까지 거의 모든 데 숨어 있다. 전기차 모터를 돌리고 거대한 풍력 터빈을 회전시킨다. 한마디로 어디에나 있다. 거기에 나이오븐도 있다. 이 금속은 강철을 더 강하게 만든다. 나이오븐을 조금만 섞어도 다리에서 로켓까지 쓰이는 더 강하고 가벼운 합금이 된다. 지금 유럽은 대부분을 브라질 등에서 수입한다.
소클리를 개발하면 유럽에 자국산 공급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또다시 얘기는 복잡하다. 아까 말했듯 라플란드는 지구에서 손꼽히게 아름다운 곳이다. 유럽의 마지막 대자연 가운데 하나로 소나무 숲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 모든 자원을 캐내면 대가가 따른다. 이런 규모의 채굴은 풍경을 망치고 산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섬세한 북극 생태계를 해칠 수도 있다. 게다가 방사성 원소 얘기이기도 하다. 자연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곳엔 3이라는 원주민 공동체가 산다. 그러니 무엇을 할지 그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결국 더 많은 연구와 기술 발전에 달린 어려운 문제다. 그때까지 토륨이 숨어있을 법한 다른 섬세한 장소는 어디일까? 사실 토륨은 찾기 그리 어렵지 않다. 해변 모래나 산악지대의 광상에도 숨어있다. 하지만 가장 멋진 원천은 아마 달일 것이다. 1990년대에 나사의 루너 프로스펙터 탐사선이 달 표면을 지도화하며 토륨이 유난히 풍부한 구역을 포착했다. 이는 우리 위성에 지구에선 매우 드문 헬륨-3 같은 원소가 숨어있을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미래 달 탐사를 서두를 만한 동기다. 달을 채굴하는 건 어쩌면 완벽한 해법일지도 모른다. 대기업 입장에선 경쟁자도 훨씬 적을 테니까. 그렇지만 달에는 대기가 없어 방사선과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그대로 맞는다. 인류에게는 꽤 괜찮은 도전 과제가 되겠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자. 한편 전혀 딴 얘기처럼 들리지만 지구로 돌아와 보자. 심해 해저에서 과학자들이 꽤 놀라운 걸 새로 발견했다. 태평양 시몬 평원을 탐사하던 중 다금속 단괴를 발견한 것이다. 감자만한 금속 덩어리인데 배터리 제조에도 중요한 자원이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단괴들이 물속으로 산소를 내보내는 듯하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암흑산소라고 부른다. 보통 산소는 식물이나 조류, 세균의 햇빛이 다 일어나는 광합성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 깊고 깊은 어둠 속에는 햇빛이 없다. 가설은 이렇다. 이 돌들이 작은 배터리처럼 작동해 표면에서 아주 미세한 전류를 만들고 물을 수소와 상소로 분해한다는 것. 한마디로 이 돌들이 스스로 조용히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을지 모른다. 여고, 이게 사실이라면 심해 생태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생물들은 열수 분출구나 위에서 떨어지는 먹이에만 기대지 않을 수도 있다. 바위 자체에서 나오는 비밀스러운 산소 지원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 물론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됐고 이 산소가 오염에 의한 신호이거나 양이 너무 적어 의미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사실이라면 시면의 생명은 우리가 몰랐던 비밀스런 산소 공급에 의존하고 있을지 모른다. 오싹하고 신비롭고 동시에 꽤 놀랍다. 이 이야기는 다른 천체의 생명도 떠올리게 한다. 지구의 바위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산소를 만들 수 있다면 유로파나 엔셀라두스 같은 위성의 바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우주는 우리를 놀라게 할 비밀스런 산소 공장들로 가득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토륨 말고도 핀란드에선 멋진 지질학 소식이 또 있었다. 강으로 흘러들어온 지르콘 결정들을 분석해보니 화학적 지문이 현지 암석과 맞지 않았다. 흔적은 그린란드로 이어졌다. 스칸디나비아의 아주 오래된 기반 일부가 실제로 그곳에서 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쉽게 말해 스칸디나비아가 수십억 년 전 그린란드에서 떨어져 나와 바다를 건너왔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이 뜻밖의 연결고리는 북유럽의 대지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흥미롭다는 걸 보여준다. 소클리 매장지가 미래를 무한한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날마다 새로운 발견이 대화를 부르고 우리를 또 다른 배움으로 이끌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신기술과 숨은 자원이 드러날지 누가 알겠나. 이제 실내, 주소도 알았겠다. 산타에게 편지 좀 써야겠다. 아직 말썽꾸러기 명단에서 빠져나오려면 노력 중이라서. 여러분은 프랑스 남부에서 요트를 타다가 바다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휴대폰에 신호가 잡히지 않고 GPS가 작동을 멈췄어요. 안전한 곳으로 헤엄쳐 갈 수도 없어요.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와 비슷해요. 코트다주르의 화창한 날씨를 남극의 차가운 바람과 바꾼다면요. 그리고 잔잔하고 푸른 바다 대신 사방이 온통 우뚝 솟은 얼음으로 가득 찬 바다를 상상해보세요. 휴대전화나 GPS는 잊으세요.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네,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인듀어런스호에 탑승한 승무원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가정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를 버리고 살아남았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과학자들은 마침내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3D 이미지가 이 위대한 실제 생존 이야기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처음부터 시작하죠. 1914년 영국계 아일랜드 탐험가 어니스트 쉐클턴은 26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생애 가장 대담한 모험을 떠났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험난한 곳, 즉 매서운 바람과 길고 어두운 밤,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기온으로 얼어붙은 황무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듀어런스호의 승무원들에게는 그곳에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 8월 8일 그들은 처녀 항해에 나섰습니다. 인듀어런스호는 영국 플리머스를 출발하여 같은 해 10월에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주요 목표인 남극 해안의 웨델해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은 매서운 바람과 두꺼운 해빙, 얼음같이 차가운 물로 유명한 곳이에요. 네, 아늑한 곳은 아니죠. 인듀어런스호는 사우스 조지아를 떠난 지 이틀 만에 두꺼운 얼음 덩어리를 만났고 매우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얼음 조각이 느리고 조용한 덫처럼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선원들은 기다렸습니다. 얼음이 깨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배로 밀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배는 얼어붙은 바다에 완전히 박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인듀어런스호의 앞쪽에 갑자기 작은 길이 나타났어요.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배는 여전히 길을 완전히 막고 있는 단단한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얼음은 거의 5m가 넘는 두께였어요. 승무원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여 얼음을 뚫고 좁은 통로를 만들었어요.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밧줄을 이용해 각각 무게가 약 20톤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떼어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확보한 공간은 여전히 배가 충분한 속도를 내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음은 이미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선장은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지만 배는 여전히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얼음에 금이 간 흔적도 보였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얼음의 압력은 더 이상 배를 잡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배를 부수고 있었죠. 목재로 된 선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는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0월, 쉐클턴은 배를 버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옳았어요. 왜냐하면 11월에 인듀어런스호가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죠. 뱃머리가 찌그러지면서 앞쪽 돛대가 무너졌어요. 며칠 후 선미가 얼음에서 들어 올려지고 배 전체가 바다로 가라앉았어요. 그렇게 인듀어런스호는 얼음 밑에 묻힌 채 사라졌습니다. 그럼 대원들은 어떻게 됐나요? 대원들은 가능한 모든 것을 챙겨서 얼음 위에 캠프를 차렸고 사방이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인 세상에 고립되었습니다. 무전기도 구조대도 없었으며 얼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몇 달 동안 그들은 얼어붙은 바다를 표류하며 움직이는 얼음판 위에서 야영을 하고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작은 나무 구명보트를 타고 얼어붙은 바다를 헤치고 노를 저으며 우뚝 솟은 빙산을 피하고 뼛속까지 젖어드는 파도와 싸웠습니다. 지치고 춥고 무서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코끼리 섬이라는 외딴 바위 섬에 상륙했고 1년 만에 처음으로 단단한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 구조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쉐클턴은 5명의 대원을 뽑았고 그들은 가장 튼튼한 구명 보트를 타고 1300km의 바다를 가로질러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2주 이상 걸린 여정 동안 폭풍 우, 얼어붙는 물보라, 작은 건물만한 파도 등 인간을 미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주했어요. 하지만 쉐클턴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요. 대원들을 잃을 수는 없었죠. 그의 놀라운 리더십 덕분에 대원들은 육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우스 조지아 섬에 상륙했지만 목적지와는 반대편에 있었어요. 결국 반대편에 있는 포경기지에 도착하려면 섬을 가로질러 36시간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아마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몇 달 동안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쉐클턴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는 쉬지 않고 곧바로 코끼리 섬에 갇혀있던 22명의 대원들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몇 번의 구조 시도 실패 끝에 당국은 마침내 쉐클턴에게 예인선을 빌려주었습니다. 예인선은 다른 선박을 밀거나 당겨서 이동시키는 배의 일종이에요. 1916년 8월 30일 코끼리 섬에 접근하던 중 선장은 해안에서 연기 신호가 나는 걸 목격했어요. 네, 모든 역경을 딛고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의 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2022년 마침내 웨델해의 수심 약 3,000m 해저에서 발견되기까지는요. 이 발견은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인듀어런스호의 영상은 선박이 얼음 바닷속에서도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재는 새 것처럼 보였고 기본 구조는 여전히 온전했어요. 난파선은 해면, 말미잘, 해초, 불가사리로 덮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놀랍도록 섬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상태가 좋을 수 있을까요? 같은 크기의 다른 배들과 비슷해 보였지만 사실 인듀어런스는 혹독한 빙하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어요. 모든 디테일은 내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경첩과 부속품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십자형으로 연결됐어요. 두꺼운 참나무와 노르웨이산 전나무 판자로 만들었고 매우 튼튼한 나무인 그린 하트로 덮었습니다. 뱃머리는 얼음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제작됐어요. 각 목재 조각은 배의 곡선과 일치하도록 한 그루의 참나무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얼음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2024년 말 전문가들이 이 배의 첫 번째 3D 스캔을 실시했습니다. 수중 로봇을 사용하여 모든 각도에서 난파선을 매핑하고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짜맞추어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었어요. 이제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파선에 가까이 다가가는 건 잊으세요. 남극은 여전히 지구에서 가장 외딴 곳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큰 도전이 될 거예요. 지구가 따뜻해지고 극지방의 얼음이 계속 녹으면서 전문가들은 난파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인듀어런스호를 계속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인듀어런스호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한 가지 아이디어는 유람선 소유주들이 난파선 근처에는 가지 않기로 동의하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인이 난파선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거대한 호수는 아이폰 30조 대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리튬이 매장되어 있어서 5,4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역대 최대 리튬 매장량 중 하나입니다. 이 발견은 미국 경제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지만 여전히 큰 과제가 남아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모든 돈은 영원히 묻혀버릴 겁니다. 먼저 리튬이 뭘까요? 이 금속은 사람들이 화이트 골드라고 부를 정도로 귀한 금속이에요.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실제로 상온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고체예요. 1817년 스웨덴의 한 화학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이후로 우리는 리튬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불쌍한 금속은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인 용도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무시당했어요.
물론 가볍고 하얗고 반짝거리긴 하죠. 그런데 리튬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금속의 또 다른 특성, 즉 반응성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튬은 다른 원소와 매우 쉽게 결합해요. 하지만 이는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공기에 노출되면 급격한 산화 반응을 거쳐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사방이 화염으로 뒤덮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위험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화학자들은 유레카라고 외쳤습니다. 초경량과 초반응성 덕분에 배터리의 완벽한 소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왜 요즘 큰 이슈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배터리는 스마트폰, 자동차, 심지어 소형 비행기까지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것에 전력을 공급해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리튬을 원하면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에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은 약 54만 톤이었어요. 하지만 2030년이 되면 수요가 300만 톤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리튬이 유한한 자원이라는 점이에요. 리튬 광산은 전 세계에 약 100개밖에 없으며 대부분 호주, 칠레, 중국에 있습니다. 물론 공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는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곧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리튬 광산은 현재의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몇 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새로운 리튬 매장량을 찾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아요. 이 경우 미국은 행운의 당첨자 중 하나입니다. 먼저 테커 패스 광산이 있습니다. 네바다에 위치한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개발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곳일 수 있어요. 일부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 수요의 최대 4분의 1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해요. 이 귀중한 금속은 4천만 톤에 달해요. 이는 5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사람들은 점토에서 리튬을 추출할 거예요. 이 공정은 이전에는 이렇게 큰 규모로 수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은 리튬 게임에서 또 다른 큰 승리를 거뒀는데 바로 솔턴호입니다. 이곳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임페리얼 카운티에 위치한 거대하고 얕은 호수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곳 지하에 340만 톤 이상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3억 7,500만 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이미 엄청난 양이었죠. 하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좋은 실수였어요. 리튬의 양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1,800만 톤의 리튬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솔턴호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리튬 매장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은 이 광물이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 경제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광물에 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대규모 리튬 공급원을 발견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현재 대부분의 리튬은 칠레에서 생산됩니다. 물론 캘리포니아는 이를 잠재적인 경제적 횡재로 여기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배터리 공급망을 지배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리튬의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리튬밸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캘리포니아주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당국은 리튬 추출로 얻은 수익의 80%를 지역 개발과 인프라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도로, 학교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임페리얼 카운티에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튬이 호수 아래에 숨어 있다면 리튬을 꺼낼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석을 파내어 분쇄하고 가공하는 전통적인 노천 채굴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테커 패스에서는 거대한 유압 삽을 사용하여 점토에서 금속을 파내어 채굴합니다. 그 다음에는 증발 연못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리튬이 풍부한 소금물을 표면으로 펌핑하여 물을 증발하고 금속은 남게 해요. 두 방법의 문제점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많은 오염과 폐기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솔터노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거대한 구덩이나 증발 연못 대신 이 지역의 자연 지열을 이용해 더 깨끗한 방식으로 리튬을 추출하고 있어요. 이 방법을 직접 리튬 추출이라고 하며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수 근처에는 이미 11개의 지열 발전소가 지하에서 매우 뜨겁고 미네랄이 풍부한 염수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염수는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증기를 만드는 데만 사용돼요.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동일한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한 후 다시 지하로 보내는 방법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를 얻기 위해 소금물을 펌핑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을 모으는데 별도의 땅을 파거나 큰 연못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기존 방식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물 낭비와 오염을 피할 수 있죠. 청정 에너지와 배터리 원료를 동시에 얻는 것과 같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적습니다. 이 방법은 훌륭하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처럼 들리지만 극복하기 쉽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이 방법을 친환경적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다른 리튬을 얻는 방법과 비교할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 방법은 여전히 물 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규모 리튬 추출은 이 지역의 제한된 물 공급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어요. 솔터노 자체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수위가 3m 이상 낮아졌어요. 이는 큰 문제를 야기해요. 물이 줄어들면 호수 바닥이 더 많이 노출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퇴적물에는 유해한 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요. 호수가 줄어들면서 노출된 호반은 말라서 먼지로 변하고 그 먼지는 그냥 가라앉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이제 솔터노의 해안선이 줄어들면서 유독성 먼지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먼지는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발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국은 이미 솔터노의 건조한 부분에 물을 추가하여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수 근처에 얕은 연못을 메워 새로운 습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물고기와 새들을 위한 안전한 서식지를 만들고 유독성 먼지를 통제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이 화이트 골드를 모두 파내면 솔터노가 더 빨리 줄어들고 수년간의 복원 작업을 되돌릴 수 있다고 우려해요. 현재 연구에 따르면 지열 발전소는 이 지역 물 공급량의 약 4%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연구원들은 이러한 작업을 확대하면 물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말하기엔 너무 이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것이 솔터노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